세상을 알면 하이 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최준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근데 박사님은 앉으셔가지고 마스크를 딱 쓰고 계실 때만 해도 이 최준영 박사님인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오더니 마스크를 딱 벗자마자 뭐 와 최준영 박사님 나오신 건가요? 대박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유명 인사, 저보다 더 유명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 사회가 사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극복 가능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참 극복이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골라서 갖고 온 게 이제 지방의 위축. 지방의 위축.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방 균형 발전, 뭐 우리가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짧게는 한 20년, 길게 보면 한 50년에서 60년 가까이 국가적으로 나름대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성과가 잘 나지 않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실감하고 있죠. 네. 서울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자체가 지방 균형 발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니까요. 근데 20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20년이면 한 참여정부 시절? 네. 뭐 그때 했던 정책들은 제가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50년 전부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했다 그러니까 50년 전이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50년 전, 뭐 거슬러 올라가면 6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제 정유 공장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울산이었죠. 네. 근데 이제 60년대 첫 번째 공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의외로 이제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시설 확대를 해야 돼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당연히 공장에서는 이제 건의를 하죠.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장을 더 증설하겠습니다. 네네. 수요는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뭐냐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울산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이번에는 다른 데다 짓자. 호남으로 가자. 그래서 여수로 갑니다. 여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균형 발전이라는 감각이 있었고 이거를 위해서 뭔가 산업체를 이제 한 곳에 과도하게 몰아넣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네네. 70년대에도 보면 대표적인 기관 이전이 있었는데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지금은 이제 김천 혁신도시에 도로공사가 가 있는데요. 네. 그 전에는 판교 근처에 이제 금토동에 있었죠. 성남시 금토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원래는 서울 시내 한복판의 을지로 쪽에 이제 도로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멀리 가라. 그래서 70년대 기준에서는 멀리 간 곳이 성남입니다. 판교. 예.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니던 9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판교 근처는 2차선 도로에 잠실까지 오는 시외버스가 운행을 하던 정말 네네. 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그곳까지 간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퇴사하는 분들도 생겨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각종 규제, 수도권에 대한 개발 억제 이런 정책들은 70년대 이제 큰 틀을 잡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쭉 기울였는데 그만큼 그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성과가 과연 났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것들이 많죠. 그러면 나름의 이제 노력들을 다 해왔는데 이렇게 성과가 안 난 이유를 저희가 알아본다라고 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그다음에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네. 각각의 참 다양한 주장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5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발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집중, 불균형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발전이거든요. 자연 현상에서도 뭐 물방울이 한 곳에 모여야 렌즈처럼 돼서 빛을 모아서 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집중이라는 것들은 발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건인데 그 결과물, 그러니까 즉 불균형에 의한 결과물을 모든 곳에서 동등하게 나타나도록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이상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즘에는 이제 지방의 뭐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해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지방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21세기 2022년 네. 시점에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50만이었지 인구가 10만이었지 라는데 지금은 인구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그때만큼 어떻게 보면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적절한 기준점, 지방에서의 과연 기준점은 뭐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노력이나 시도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언론에서 가끔 등장하는 지방 소멸과 관련된 얘기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방 소멸은 발전 단계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다. 발전이라는 게 집중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균형 발전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지역의 인구 감소가 그냥 산업구조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대도시로의 네. 인구 집중 현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독일 같은 경우도 7대 대도시로 인구 집중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서비스업, 그다음에 사무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산업들은 필연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복잡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도시에서 네. 주로 발달하는 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이곳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에서 특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농민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서 네네. 농민들은 잘 살게 되는데 농민 전체 숫자는 줄어드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극구 반대하는 이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특정인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토지를 소유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농업이 산업화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소농, 자영농, 네. 내가 농사 지을 만큼 땅을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어떠한 과거에 대한 인상이 너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이 이제 농업의 산업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렇게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할 때 기준점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가 되면 인구가 이만큼 줄면 이건 지방 소멸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기준점이 이제 있나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되게 무서운 이제 단어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소멸이냐? 소멸이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0이 돼야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야 네. 이제 소멸되는 건데 이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갑자기 등장했나를 생각해 보면 한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나온 단어예요. 일본의 총무성 대신을 여기만 이제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펴낸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90년대부터 이제 65세 인구 비율이 이제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많이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마을로서의 기능이 유지가 안 되는 어떤 한계 마을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지방 소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령자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젊은 층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썼던 것이죠. 마스다 히로야가 거기서 제시한 지방 소멸의 기준 같은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다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는 소멸 가능성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지표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스다가 제시했던 것이 출산을 담당하는 가임 여성들 즉 네. 이제 만 20세부터 39세까지에 있는 여성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어들면 이제 소멸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다음에 전체 인구가 총 인구가 한 지역의 인구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스다의 주장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조금 바뀌어서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 마스다 히로야가 얘기한 거는 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지금 네. 박사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일본에서 시작된 주장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지방 소멸 지수라는 걸로 약간 변색됐다? 뭐 이렇게 변색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구체화됐다. 구체화됐다. 정량적인 요소가 이제 강화되는 이제 그러한 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표를 만든 곳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2016년에 이제 지방 소멸 지표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한국의 지방 소멸에 대한 7가지 보고서 뭐 분석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러면서 당시에 전체 기초지자체 3분의 1이 30년 후에는 소멸 위기에 닥쳐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제 큰 센세이션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매년 이제 뭐 인구도 변하고 고령자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년 지방 소멸 지표를 이제 발표를 해요.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늘었다. 그래서 색깔로 뭐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칠한 지도가 발표되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뭐 지방 소멸 지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됐던 것이죠, 보면. 그럼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소멸 지표는 어떻게 산출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 수를 이제 분자로,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분모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 인구로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수를 나누는 것이 이제 소멸위원 비수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수치가 0.5 미만이면 이제 가임 여성의 숫자보다 고령 인구가 2배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1.5 이상이면 저위험, 그다음에 1 이상이면 보통, 0.5에서 1 사이면 이제 주의, 그다음에 0.2에서 0.5 이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0.2 미만은 매우 위험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이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65세 노인 인구 비중과 그다음에 가임 여성 인구 비중이 동일할 때, 즉 1.0일 때는 현재 인구 규모가 유지된다라는 점에 이제 착안을 한 거죠. 이상적인 모델을 놓고 이제 이렇게 되면 1.0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낮아지면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제 0.5면 이제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고 늘 가능성을 이제 이 지표로 그냥 보는 건데, 단순하게 보는 건데, 네. 이 지표만 갖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이제 한 절반 가까운 113곳이 0.5 이하의 위험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고요. 뭐 해가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 지자체들 중에 2곳 중에 한 곳은 위험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지표를 토대로 최근에 이제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연간 약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이 인구 소멸에 맞서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지방이 소멸한다는 위기감, 이런 네. 것들은 상당히 적절한,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이고 지표이기도 한데, 가끔은 이제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이 과연 검증이 됐나? 정말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제기된 어떤 그 주장을 예.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예. 지표, 이게 예. 정말로 검증이 잘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원인 분석이 제대로 돼야 처방이라는 것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테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무섭고, 또 지표로 해서 지방 지도의 색깔이 쫙 네네. 칠해서 나오면 이게 뭐 명약 관한 뭐 확정된 미래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0.5 이하면 30년 후에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면 3.5, 0.5 미만이면 사라지나? 사실 아직까지 입증이 된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임 기간에 여성이 이제 적고 고령층이 많으면 사실 이렇게 지방 소멸 지수가 높아지는 건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지방에서 일단 가임 여성이 더 있으면 좋지만, 일정 수준 고령층이라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뭐 60세 정도 되는 분이 유입이 돼서 65세, 70세까지 사시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인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름대로 활력은 좀 없어지고 지방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제 이제 소멸되고 있는지, 이 지표가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네. 어린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거나 10명 이하로 출생한 읍면을 따져보니까 전체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층이 20%가 넘는 읍면이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 농촌 인구는 이제 오히려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이제 귀촌, 귀농, 네네. 이제 이런 식의 인구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표와는 약간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우리가 출생하고 사망만 가지고 보고 네네. 있었는데, 그 외에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변수로 전혀 보지를 않고 있다. 그렇죠. 갇힌 개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지표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고 고령자들도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방 소멸 지수 산출 기준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 이런 그러니까 지적이 뭐 완전히 있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거를 너무 절대시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직관적으로 좋은데, 여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소멸 위험 지수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네네. 여성의 출산율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인 이제 출산율이 1.0 이하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네.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이 이렇게 극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뭐 가임 여성 수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전제 모든 조건 책임을 자체가 약간 여성들한테 돌리는 느낌도 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뭐 여성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이게 인구 감소 문제는 전체적으로 봐야지 마치 네. 여성이 애를 안 낳아서 문제가 음. 되는 것처럼 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여성들의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이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은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점차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현상 유지,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좀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는 모습보다는 숫자, 현재 인구 이런 거를 네. 유지하는 데 좀 과도하게 집착한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되게 다양하죠. 네. 뭐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화, 복지 등등의 활동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될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면 이제 행정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기본적인 이동권, 뭐 생활 네. 편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해오던 그런 기존의 활동들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과도한 좀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 소멸 관련된 기준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오늘 조금 이게 서론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네, 주실 지방과 거죠? 관련된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